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것머니 시간입니다. 저는 SBS 보도국의 정호선 기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혜민 기자와 한승구 기자 같이 네, 나와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일 없었어요? 네, 너무 별일이 없이 일주일이 지나갔네요. 요새 진짜 경제 뉴스가 없는 듯 되게 많아요, 그죠? 경제 뉴스 많아요, 많아요. 요새. 예. 아니, 어제도 장이 그냥 뭐 3천을 바로 또 물론 오늘 다시 떴지만. 네. 하여튼 장 증시 기사에다가 또 뭐 어떤 부동산 기사는 꾸준히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요새는 뭐 또 신도시 발표. 그렇죠. 요새는 또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외국 동향도 우리가 저희들이 같이 살피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아니 무슨 파월 얘기까지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죠? 요즘 서학개미들은. 나는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 새벽에 다들 파월이 오늘 또 안심을 줘가지고 시장에는 굉장히 저기 뉴욕 증시는 이제 상승 마감했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글로벌화된 사회라는 거를 또 저희가 뉴스를 워치하면서 또 새삼 느낍니다. 사람들이 재테크에 예전보다 훨씬 관심이 그렇죠. 많아졌다는 그렇죠. 거죠. 뭐 그 양반이 새벽에 한마디 하면 그거에 따라서 내 주식 평가액이 오늘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어제 충격받으신 분들 많았을 텐데 그렇죠. 오늘 그래도 다행히 좀 다행히 네. 안도가 회복이 되고 됩니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도 그 금리를 동결했죠. 동결했죠. 뭐 예상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국은행 금리 결정 전에 어떤 시장 전문가 조사하는데 만장일치로 동결. 왜냐하면 뭐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이 올리는 상황을 봐서 이제 좀 따라가거나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한 이슈가 요새 보면 전기차 이슈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테슬라 얘기도 많이 맨날 하고 애플카 얘기도 많이 하고 뭐 GM이 뭐 전기차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이러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아이오닉 5 보셨어요? 네, 외관은 봤어요. 어때? 저는 외관은 마음에 들던데요. 그게 테슬라보다는 좀 포니의 그 아이덴티티를 네. 계승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안은 엄청 넓게 보이더라, 그죠? 내부는 테슬라 Y보다 넓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 차 크기는 테슬라 Y가 더 크고. 넓고. 네. 그 뒤에 붙은 아이오닉 5의 5라는 게 그게 차급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왜 기아에서 뭐 K5 뭐 하는 하듯이. 식으로 약 그런 정도의 한 K5랑 비슷한 사이즈. 아이고. 중형급 되는 차. 현대차의 그 하여튼 야심찬 그 전기차 브랜드가 아이오닉이고 이번에 그 현대차가 만든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생산한 첫 차량이다. 첫 차다.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현대차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뭐 투자자들도 관심이 있죠. 네. 또는 이제 잠재적 그 고객.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확대될 거라는 거는 이제 주지의 사실인데 특히 이제 보조금 같은 이슈하고 이제 맞닿아가지고 또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촉발하는 측면이 있어요. 보조금 정책 왜 그렇죠? 김혜민 기자 좀 설명해 줘요. 보조금 정책. 간단하게 설명하면 환경부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차 가격이 아예 9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냥 보조금 하나도 못 받고요. 한 푼도. 6천만 원 위로 올라가면 50%를 받을 수 있고 정부 보조금. 그 아래는 모두 다 100%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6천만 원을 넘냐 안 넘느냐가 너무 중요해진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은 우리가 초기에 전기차 이제 확대하고자 보조금을 했는데 테슬라가 작년에 거의 테슬라가 너무 독식을 많이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테슬라 모델이 뭐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근데 테슬라가 또 차를 잘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열의 뭐 40% 이상의 테슬라가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쏟아져 나왔죠. 이 정부의 돈을 이 외국 업체에 주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가격 상한을 9천, 6천 둬서 그러면 이제 자연히 또 업체들은 이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5,990만 원. 그렇죠. 너무 좀 홈쇼핑 없어 보이지 가격입니다. 않아요? 진짜가? 근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논란이 있었죠. 이게 테슬라가 그래도 가격을 5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예. 맞아요. 그렇죠. 480만 원인가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아직 전기차가 조금 비싸죠. 그죠? 모델 보조금 Y가 없이는 사기 힘들고요. 네. 그게 작년에도 보면은 보조금이 이게 매칭하는 형태잖아요. 중앙정부에서 그쵸. 보는 보조금이 있고 지자체하고. 지자체에서도 매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중앙정부 보조금을 일부 못 쓰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지원금 한다고 지자체 예산이 바닥나는 바람에 그걸 못 맞춰줘서 그래서 이 예상보다는 전기차 보급이 약간 조금 느려진 측면은 있는데
이번에 현대가 코나 그렇죠. 아이오닉 5 가격이 한 롱레인지 모델이 네, 있는데 네. 그게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오는데 하나가 5천 초반대, 그다음에 네. 하나가 5천 중반대. 그 그러면 정도 보조금 지금 받으면 3,000대 이제 후반. 받는 거죠. 그게 뭐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그렇죠. 하지만 네. 네. 대략 그 정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제 그 기존 차량하고 큰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그때 공언했던 이제 3천만 원대 그 전기차 대중화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좀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타 보고 어떤 네. 기능에 문제가 없고. 지금 충전은 얼마죠? 충전이 지금 보니까 음. 이게 저기 현대차가 훨씬 나아요. 그 지금 이번에 발표한 걸로 아까 보면 뭐 18분인가? 18분에 완충된다고 발표를 고속 충전 했는데 같은 경우. 근데 테슬라는 이제 고속 충전하면 제가 알고 일반 충전 한 80분 걸리고요. 고속 충전이 한 20-30분대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래 고속 충전이 되는 테슬라 그 저기 충전기가 따로 있어요. 그 슈퍼차저라고 그렇죠.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 무료로 운행했는데 이제 그게 유료로 바뀝니다. 과금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업체들마다 진짜 치열하게 이제 따져 볼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충전소를 얼마나 확보하고 얼마나 편하게 하느냐가 사실은 아직 여전히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그쵸. 전기차 보급. 맞아요. 아직도 뭐 어떤데 아파트 주차장 가면 그 전기차 충전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금지 문구 붙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쵸. 그게 그래서- 이 전기차 충전소는 말 그대로 충전소인데 사실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하고 나면 차를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전기차 주차장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건 있고 법이 만들어졌죠. 네, 그거 안 하면 빼면 돼요, 안 이제. 돼요. 예, 이제는. 되게 돼 있죠. 네. 금지하도록 해 있고 최근에 또 재밌는 거 봤어요. 그 대형 마트들이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니까 안 오잖아요, 잘. 네. 그래서 충전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대형 마트에 충전소를 설치하면 그 전기차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충전하고 장 보고 오면 딱 좋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하여튼 오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어요. 왜 그 보조금을 테슬라에게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 차에만 주고 미국 차는 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그때 이제- 제가 산업부에 그 물어봤거든요. WTO 그랬더니- 위반일 것 같아요. 그거는 한미 이제 FTA 위반이라고. 그렇죠. 네.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안 이게 된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 차별적 조치로 그렇죠. 이제 네. 해결이 될 자국 테니까요. 산업에만 그렇게 음. 보조금을 네. 주게 되는 셈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안 두고 한 5,500이나 5천으로 줬으면 모델 Y의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저는 되게 됐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도 6천을 정할 때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그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조사를 감당할 했을 수 것 같아요. 있을 그죠? 정도까지 그러면 왜냐하면 잡았다. 5,500 하면은 1,000만 원을 못 깎으니까 그럼 어차피 가격 인하 효과를 못 보게 되는 거니까 시장이 자발적으로 물론 뭐 좀 누른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격을 좀 다운시키는 쪽으로 유도하는 가격 정책을 취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뒤로 이거 나오자마자 5,990만 원 나오자마자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어쨌든 그분들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분들은 테슬라 그 모델 3 롱레인지와 모델 Y를 놓고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대부분이 모델 Y보다는 모델 3 성능이 엄청 좋아졌대요. 좋다. 가격에 비해서도. 그래서 모델 3를 많이 롱레인지를 많이 추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는 다음 차를 살 때는 전기차를 고려해 볼 만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집이나 저희 회사 지하 주차장에는 충전소가 그렇죠. 있죠 충전소가 지금. 있죠, 저희도. 예. 그리고 꽤 보여요. 몇 대 많이 봤어요, 그죠? 이제 좀 이거는 있더라고요, 새로 전기차.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들이라든가 네. 그런데 없는 곳들을 어떻게 이제 보급을 할지가 이제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 뉴스를 통해서도 이 현대차 아이오닉을 보도도 하고 어떻게 좀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길까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또 이제 전기차 리콜을 발표하는. 그건 좀 다른. 네, 물론 일부러 차지만. 날짜를 맞춘 건 아니겠지만 뭐 저기 청취자분들 들으셨겠지만 그 현대차의 코나 브랜드가 있죠. 이 브랜드가 국내외에서 한 15건 정도 충전 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결국 국토부도 이제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간단히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근데 배터리가 있으면 배터리 셀이 있고 배터리를 뭐 이렇게 연결하는 그 주변 장치가 있을 것이고 배터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요 셀은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죠? 요 그 중간 거는 현대 모비스인가요? 현대 계열.
그리고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현대 계열. 그래서 이게 어디가 그 화재 원인이냐에 따라서 이제 뭐 소위 누구 책임이냐 이 공방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됐나요? 그 국토부 발표는 네. 배터리셀이다라고 결론이 네. 거의 나왔는데. 그러면은 LG 문제다. 네. 그렇죠. 근데 LG는 지금 부인하고 있죠. 배터리셀에서 불이 안 났다. 네. 그 실험에서 네. 불이 나야 우리 책임인데. 그래서 아직 결론이 확실하게 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가 그러니까 뭐 그래도 발표를 했는데 그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국토부 발표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토부는 그게 맞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LG가 애써 부인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그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아닌 게 되는 건가? 국토부가.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저도 그래서 찾아봤는데 국토부가 좀 모호하게 쓰긴 했어요. 뭐냐?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자, 한송우 기자가 기사 잘못 썼습니다. 땡땅땅 하면 되는데 네. 배터리 셀이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을 확인했다. 다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오작동도 있어 화재와 연관성도 확인 중이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나왔으면은 이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약간의 그 LG 배터리가 아 우리 때문은 아니야라고 말할 룸을 좀 준 거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저희도 이제 취재를 했더니 국토부는 이번에 이게 엄청 민감하니까 이 화재를 일으키는 똑같은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화재가 나나 안 나나를 계속 실험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안 났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를 엄청 했는데 안 났다 이 주장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리콜 비용이 한 1조 원 정도 그렇습니다. 든다는 거잖아요. 이게 책임 소재에 따라서 이게 그 1조 원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그리고 사실 LG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네들 배터리 때문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현대차가 얼마 전에 보니까 새로 전기차 만드는데 중국 업체 배터리 갖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CATL하고도 예. 계약을 했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LG 배터리에 결함이 있는 걸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이 되고 리콜 비용을 배터리 업체가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거는 상당히 좀 크리티컬하긴 하죠. 근데 그렇죠. LG 입장에서 현대차는 갑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자기네 책임이 아니다.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비용 못 낸다라고 칼같이 말하기는 또 힘들 것 같아요. 취재해보면 LG화학에서는 저희가 말했다고 하지 마세요. 현대차에.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갑을로 할 수도 있고 이제 협력 관계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배터리가 또 전기차에서는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중국에서 물론 납품을 받긴 하겠고 뭐 SK 뭐 저기나 또는 삼성 SDI도 있긴 하지만 또 LG가 아직 세계 1위잖아요. 그죠? 네, 배터리 맞아요. 점유율이. 그 중국 내 중국 수요를 내 빼면. 수요를 빼면 네. 아 그럼 네.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협력 관계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국토부도 K 배터리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이제 막중한 부담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모호하게 쓰고 현대도 협력업체이자 중요한 저 같은 그 배터리 회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또 모호하게. 다만 LG는 이제 자기들한테 영향이 미친 영향이 크니까 조금 강한 목소리로 반박을 한 것 같고요. 그죠? 왜 SK한테 받은 돈을 현대차에 지불하면 저희가 직접 받으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액수가 여기가 좀 더 많으니까 많이 받아서 남는 거 우리한테 줘라. 아무튼 이 정말 이 배터리 이슈가 이게 전기차가 보급될수록 이제 더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네. 가충전 문제도 왜냐면 그 현대차 입장에서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충전 거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니까. 이 배터리 그렇죠. 성능이 결정적이죠. 어제 그 아이오닉 5 보니까 이제 뭐 충전 다 했을 때 430km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되게 중요하게 홍보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원을 이제 외부에서 뽑아서 캠핑할 때 뭐 프로젝터를 뭐 차에 꽂아 쓴다든지 네. 뭐 캠핑 냉장고를 꽂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배터리 용량을 활용을 해서 기존의 이제 자동차 이상의 것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정말 주행 성능, 주행거리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풀로 충전을 하려고 할 것이고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충전율을 낮출수록 화재 위험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80% 충전으로 그렇죠. 제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좁혀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맞아요. 그 광고는 뭐 풀 충전했을 때 몇 킬로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차 회사들은.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완성차 업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테슬라에 이제 도전 땅을 던지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또 한편 이 배터리 문제는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죠?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제 차를 바꿀 때가 되셔서 전기차를 사실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두 분은 테슬라와 현대차 중에 어떤 거 사실 건가요? 지금 가격적 요건이 그러하다면 네. 사실은 이게 테슬라에서 오는 그 약간의 그 프레스티저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 그죠? 근데 또 이 모르겠습니다. 노코멘트. 이제 선배들이니까 저는 그 이제 테슬라 아직 살 것 같아요. 평기자니까 그냥 자유롭게 말해도 되죠? 그렇죠. 나중에 아니, 자르시던 평기자 알아서 이렇게 말해도 요새 저는 외제차가 얼마나 늘었는데. 저는 성능도 그렇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아직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 테슬라를 선택할 것 그렇죠. 같긴 해요. 테슬라가 이 전기차 말고 지금 이미 자율주행 거를 심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그레이드하면은 뭐 된다고들 얘기한 그렇죠. 정도로. 이게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맞아요, 예, 맞아요. 업데이트하면 계속 최신형으로 그게 쓸 수 있죠. 가능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전기차는 계속 관심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또 요새 관심 있는 거 비트코인. 요새 아, 한 4년 전에 막 그때 한때 가격이 막 올랐다가 네. 뭐 또 그냥 주춤했다가 이거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일종의 그냥 그 커머너티라고 하죠. 우리 그냥 상품 거래처럼 원유나 이런 것처럼 어떤 그 가격이 변동하는 그런 뭐 상품으로 봐야 된다 하다가 최근에 왜 다시 이렇게 매일 날린 거예요?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요. 네. 주변에 비트코인 한다는 애들 제가 다 말렸어요. 아. 근데 최근에 이게 6천만 원을 찍을 줄 그때 제가 샀어야 되는 건데 말리지 말고. 아니, 똑같은 질문으로 두 분은 비트코인 투자할 거예요? 어때요? 전 지금 제가 사실 5천만 원 음. 넘었다는 얘기를 네. 들을 때 정말 고민했었거든요. 네. 이거 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조금만 사볼까? 네. 그랬는데 결국에는 안 샀죠. 음. 결국 안 샀는데 그게 6,500만 원까지 갔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그래서 조금 이게 빠졌죠. 그쵸 빠졌죠. 사실 그러니까 발단이 뭐였죠? 발단이? 발표는 뭐 중간에 이제 저기 우리 일론 머스크가 머스크의 한마디 한 거 네. 뭐 그런 거 있었죠. 앞으로 뭐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네.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말만 그것도 한 게 이상해. 아니라 본인이 샀잖아요. 1조 원 넘게 네. 샀고. 예.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15억 테슬라 주가 떨어진 것도 웃긴 게 그게 무슨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그렇죠.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이상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머스크 한마디에.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사줬다는 그 도지코인인가 있잖아요. 도지코인도 있죠. 예. 네. 그게 이제 일본 시바견을 이렇게 마스코트로 해서 네. 만든 어제 그게 우리 업비트에 상장이 됐다고 하길래 네. 저녁 때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나도 이게 얼마나 되지? 나도 한번 사볼까 봤더니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50%뭐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이유를 또 사실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떨어지는지. 이거는 여기 뭐 우리가 흔히 주식 차트를 보면 뭐 일봉, 주봉, 월봉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여기는 뭐 그냥 분봉입니다. 분봉. 1분 단위, 3분 단위로 차트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는 뭐 상한가, 하한가도 없고 개장 폐장도 없고 그냥 24시간 막 계속 움직이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 투기성 자산이라는 그런 오해인지 아니면은 뭐 무지인지 모르나? 어? 그래서 각국도 이제 규제도 하고 우리도 이제 과세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저는 이번에 약간 금값을 보면서 이게 좀 비트코인이 그 상세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예, 보통 이제 그 이렇게 유동성 높아지고 이제 안전자산 화폐 가치 떨어지고 이럴 것 같으면 이제 금에 몰리고 금값이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 국면에서 올랐죠. 금값이 많이 안 올랐죠. 네. 근데 그만큼을 비트코인이 가져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대안으로서 떠올랐다. 즉 옛날에는 이게 저 화폐 거래 수단으로 쓰일까라는 그런 우려, 이제 의구심이 더 많았다면 이번에는 무슨 뭐 마스터카드도 뭐 도입을 한다고 얘기했다고 하고 뭐 페이팔, 테슬라, 뭐 저기 뭐야 뭐 캐나다 증권위원회 또 ETF도 뭐 나오고 뭐 이러면서 좀 그러니까 화폐로 쓰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독립적인 결제 수단으로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아요. 이게 너무 이게 그렇죠. 가격이 변동성. 너무 변동폭이 크고 빨리 변해서 독립적인 수단으로는 조금 쓰이기 어렵지만 어딘가에 이제 뭐 연동을 시키면은 뭐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그야말로 디지털 금처럼 이게 말 그대로 거래되는 그냥 자산의 한 종류로는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요즘에는. 어차피 이제 채굴의 양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희소성도 거기에 부과가 된다면 근데 이미 그 금이랑 사실 용도가 비슷하잖아요. 네. 달러에 대한 대체제였는데 지난해 10월부터 디커플링 됐대요. 네. 그래서 금보다 이 가상화폐를 훨씬 많이 쓰고 이게 그 비트코인이 제가 이거 비트코인의 유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인기가 많아지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비트코인 자체는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만들어서 뭐 머스크란 얘기도 있었어요. 머스크란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일본 여러 사람이 정황인데 맞다고 막 네, 그러는데. 만들었다라는 생각에 좀 거부감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 가상화폐라는 건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미국 정부의 감시와 도청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사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갖고 통제하는 그 기존 화폐에 대한 어찌 보면 도전적인 그런 맞아요. 컨셉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또 사고 싶어져요. 그게 참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독립적인 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진짜 잘 모르겠는 게 이게 어쨌든 그 뭐 정부가 경제 정책을 펼 때 이제 뭐 재정 정책, 통화 정책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통화 정책에 대한 헤게모니를 놓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뭐 옛날 유럽 국가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단일화, 유로화로 통합이 되면서 각국의 정부들이 이게 산업 구조도 다르고 경제 상황도 다 다른데 통화 정책이라는 중요한 수단을 하나 잃어버리면서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견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통화 정책이라는 이거를 포기하고 저 이상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프로그래머가 만든 거를 가지고 0점 몇 개, 뭐는 뭐 0.00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제가 일어나는 일을 과연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 얼마 전에는 그 왜 한국은행 그렇죠. 그래서 통장하고 금융통장하고도 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소 기자 말한 대로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요새 그 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뭐 CBDC라고 우리 요새 많이 부르잖아요. CBDC를 이제 본격화할 것이다. 어차피 페이퍼 베이스가 사라질 것에 대비해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하겠다. 근데 물론 비트코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르죠. 그 종이 형태를 이 디지털화로 바꾸는 거죠. 그 근데 정도예요. 이제 가장 빠른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뭐 아시겠지만 신용카드가 거의 없고 거의 알리페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화폐로가 굉장히 거부감 없이 지금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200위안씩 뭐 춘제 때 나눠줬다고 하고 뭐 디지털 부딪히기 기능 뭐 이런 거 있죠. 부딪히면 바로 돈이 넘어가고 막 이런 화폐로. 거. 네. 중국에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네. 이게 훨씬 선진화돼. 네. 그렇죠. 이제 그 결제의 디지털화로 본다면 우리는 오히려 신용카드라는 게 자리 잡고 있기 잘 돼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늦었어요. 그렇죠. 덜 가는 거죠. 걔네들 이게 없기 걔네들이 없도 안 돼. 저번에 라디오 출연했다가 네. 중국을 얘기할 때 걔네들이 그랬더니 다들 이거 그렇게 말씀 하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철희님이 네, 그러시나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문 취소하고 그분들은 그랬는데 요새 뭐 중국 분들 잘못 말했다가 댓글 공격 당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뭐 땅이 별로 넓지 않고 네. 카드 단말기가 원체 맞아요, 이제 맞아요. 잘 들어가 있고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뭐 테이블에 이제 QR 코드 이렇게 딱 찍으면은 뭐 알리페이로 바로 결제하고 뭐 이런 건 사실 좀 별로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늦어진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가상화폐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금 가상화폐를 거의 비트코인으로 이제 동일시해서 쓰고 있긴 하는데 네. 어찌 됐든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근데 과연 뭐 어느 정도로 이게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특히 비트코인이 네. 그 부분은 뭐 이제 정말 그 위험 선호도에 따라 완전 달라요 사람들마다. 우리 뭐 금융기관 가면은 위험 선호도 조사 하잖아요. 네. 굉장히 리스크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뭐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거 아직 제가 2018년도에 그때 해봤어요. 다 너도 나도 그때 다 하지 않으셨나요? 네, 다들 한 2018년. 번씩. 그때 제가 한번 넣어놓고 네. 24시간 그걸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그리고 급락을 한번 했잖아요. 네. 그때 그때 안절부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일도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성격은 아니다.
바로 네, 손 털고 나왔습니다. 선배도 하셨죠? 난 안 했는데. 난 간이 작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보면은 뭐 워런 버핏도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 나는 가상화폐를 갖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네. 또 빌 게이츠도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것이다. 뭐 여기 나도 비트코인 갖고 있지 않다. 뭐 네. 중립적.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론자도 많아요. 옐런 재무장관도 그랬고 그 파월 연준 의장도 그랬고 최근에 우리 이주열 또 총재가 또 한마디 이해가 안 하셔가지고 된다. 뭐. 이해가 안 된다. 그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앙은행 분들은 뭐 사실 그걸 찬성할 리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본다고 해도 어떤 이 빌 게이츠 같이 또 IT 쪽에 있는 사람도 어찌 보면 요 그 존재가 얼마나 이제 그 중립적으로 그런 네. 가치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많이 또 갖는 것 같아요. 이 그 뭐 가치가 없고 뭐 화폐로서의 기능이 없고 뭐 이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다 나온 얘기고.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여전히 있다는 거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디 연동하면 결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독립적인 그런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가상화폐랑은 조금 또 안 맞는 얘기죠. 거 같아요. 예. 결국에 뭐 달러랑 연동을 한다, 유로화랑 연동을 해서 그렇죠. 결제를 하려면 이렇게 춤을 추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연동을 시켜서 결제를 하는 순간 그건 이제 독립적인 화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이 머스크라는 양반이 참 내가 머스크라면 난 정말 사는 게 재밌을 것 같아. 내가 뭐 한마디 하면 그냥 빵빵 그 터지고. 사람 지금 자기 자산을 자기 입으로 부풀린다는 표현 작전하고 늘릴 수가 있는 있잖아요. 그 아주 클럽헛을 통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 작전을 하는 근데 그런. 미국은 네. 이렇게 그 일론 머스크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그럼요.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 사람은 실제로 이제 테슬라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좀 모험가다, 몽상가다 하다가 실제로 보여줬고 지금 우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넥스트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존에는 아이디어만 있었지만 실체가 어떻게 되지 했다면 지금은 이제 뭔가를 뭐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하여튼 뭐 저희 기자들이 볼 때는 이 한마디로 이렇게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게임스탑 같은 사태가 나고 그렇죠, 그렇죠. 공매도 뭐 비근한 예로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이제 공매도를 당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거 보면서 개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맞아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럼 뭐 사실 월가에서도 요즘 네. 굉장히 회의감에 빠진 저도 조금 금융천재들이 많다고. 네. 요즘에는 조금 일론 머스크가 네. 그 뭐랄까 예전에 도전 정신도 있고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약간 좀 얌체 같은 그렇죠. 측면도 아니 실제로 자기 자산을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사용하잖아요. 있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뭐 영향력이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고 그러나 이제 본인이 본인의 영향력을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것이 네. 책임 있는 CEO로서 맞느냐 뭐 이런 좀 따끔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본인이 좀 신경 쓰고 있는지 그래서 며칠 전에 또 비트코인 좀 비싼 것 같다 네. 이런 말 했죠. 그날 이제 다음 또 날 1,000만 원 내려갔죠. 떨어지고 빠졌죠. 그래서. 그리고 테슬라 주가도 같이 떨어지고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뭐 신경 변한 건지 아니다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머스크는 계속해서 하여튼 킹 뉴스 메이커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에도 이제 자주 다뤘는데 뭐 약간 사회적 기사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이 기사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뭐 우리 맨날 저출산해서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떻죠? 그 출생아 수가 어느 정도로 내려갔죠? 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이 수가 0.84명입니다. 한 명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낮은 겁니까? OECD 평균이 1.6, 맞아요. 그 정도 돼요. 1.6명 정도 되니까 1.63. 거의 네. 뭐 절반이죠. 정도 네. 수준. 세계 최저 수준. 세계 최저고요. 네. 당연히 최저고. 이게 저도 뭐 뭐- 어제 강윤희 기사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뭐 마카오 같은 도시 국가, 뭐 네. 아주 작은 그쵸. 국가들이나 이 아니고서 0명대 나오는 경우가 없고 저 있어요. 그 전쟁 중인 국가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떨어지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나 전쟁 예. 이런 특수한 상황 없으니까 우리가 꼴찌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락 속도가 너무나 가파라요. 이거 저도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게 쭉 어제 보니까 이제 출생아 수가 27만 명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10년 전에는 47만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봐도 마이너스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를 해서 이 생각보다 또 훨씬 많이 빠르다. 그리고 인구의 이제 어쨌든 자연 감소라는 게 처음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보통 통계청이 몇 년부터 인구가 줄 것이다 뭐 이런 그 거시적인 그 전망 같은 걸 하잖아요. 국민연금 추계하듯이. 그러니까 통계청이 합계 출산율, 출생아 예상한 거 모조리 빗나갔고요.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계속 합계 출산율 내려간다. 뭐 이런 공포감을 조장하는 기사나 아니면 뭐 정부에서 뭐 아이 많이 낳아라 이렇게 해도 안 낳을 거예요. 저조차도 지금 결혼 안 했고 애를 안 낳고요. 제 주변 후배들도 결혼 안 한다는 애 엄청 많아요. 이게 그 1.3명 이하로 내려가서 이제 저출산이 시작됐다라고 했던 게 벌써 2001년, 2002년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이때 태어난 애들이 이제 뭐 5년, 10년 있으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인구 숫자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보니까 재밌는 게 비혼으로 낳는 인구도 또 최저예요. 세계 최저예요. 그게 아마 뭐 사실혼과 동거를 그런 인정하지 것들을 않는 인정하지 않는 맞아요. 유교 국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결혼 건도 줄고 비혼에서 낳는 건도 최저고 이러니까 이제 늘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제일 높은 데는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는 어떻게 3명이 넘더라고요. 프랑스도 굉장히 높고 1.84. 이 프랑스가 사실 사실혼을 인정해 주잖아요. 맞아요. 비혼이 많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국가는 그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도 똑같은 어떤 뭐 복지나 그 저희 아동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동시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산을 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 뭐 225조 뭐 초창기에 이제 뭐 애 낳으면 장려금 주고 뭐 하고 했던 게 사실은 약간 좀 핀트를 잘못 잡았던 거죠. 그때 이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다음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제 또 집값이 이렇게 된 부분이 크고 그래서 이게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할까? 플러스 결혼을 왜 늦게 할까?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출산 연령도 우리나라가 지금 33살인가 그런데 아마 그게 제일 늦은 편일 겁니다. 출산 연령 초산이 늦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둘째를 낳을 확률이 또 줄어든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점이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왜 안 낳아? 낳을 때 지원금 줄게 혹은 뭐 처음엔 이거를 이제 무슨 꼭 복지 정책처럼 그러니까 저소득층 지원책처럼 처음에는 몇 년은 접근을 했었죠. 그게 지금 와서 이렇게 뭐 결혼을 장려하고 뭐 교육, 부동산 문제까지 얽혀서 바라보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무조건 돈 때문은 또 아니에요. 누가 애를 안 낳는지 찾아봤더니 오히려 돈 잘 버는 사람들 애를 안 낳아요. 이게 여성들이 자기가 이제 괜찮은 대기업 다니다가 애 낳으면 자기 경력이 단절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런 질문 하잖아요. 아니 인구 줄면 경쟁도 줄고 뭐 인구 줄면 큰 문제 있나? 뭐 인구 줄면 뭐가 문제죠? 인구가 줄면 일단은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뭐 아니, 누가 노동력 물어보더라고요.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저출산이라고 우려하는데 그럼 뭐 입시 경쟁도 줄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고 노동력이 줄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내수 시장이 줄어들게 되는 측면이 있고 이 핸드폰 자동차 잘 만들면 전기차 잘 만들면 뭐하냐고 살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국가 빚을 내수 시장이 이제 줄어들죠. 결국 n분의 1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세대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노인들을 이제 부양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게 그 부양의 부담이 역삼각형에. 커지고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소멸은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렇죠. 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근데 이런 문제를 막 거론하면서 애를 낳아야 된다 하면 이건 절대 젊은 세대를 반대한다는 거죠. 마치 내가 국가에 뭘 위해서 동원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건 또 그렇게 보면 안 갭을 됩니다. 줄여주는 거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우리 뭐 일본 잃어버린 20년 그것도 이제 노동력 고령화에서 왔다는 분석도 많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활력이 떨어질 경우에 이 내수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지금 말한 대로 지금 기업들이 어떠냐면 올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식품업계가 좋았잖아요.
좋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변수가 이 저출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게 저 안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메일유업에 가장 최근에 사업 보고서 한번 뽑아봤거든요. 여기 보면은 몇 년 전부터 늘 이런 얘기예요. 이 아이들이 줄었을 때 가장 타격을 1차적으로 받게 되는 없죠. 업체 아니겠어요? 그렇죠. 분유에다가 만들고 우유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여기가 몇 년 전부터는 단백질 보충제 사업을 하더니 그렇죠. 최근에는 마스크팩도 내놨습니다. 메이크업에서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단순히 교육 산업도 영향을 미치죠, 그죠? 네. 그냥 우리가 심플히 생각해 보면 뭐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소아과 이거 요새 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도 덜 짓게 되고 건설사 산업에도 영향 미치고 뭐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비근한 예로 뭐 돌잔치 업계도 쇠락 뭐 이런 여러 기사들이 있던데 결혼식장도 망한다. 그러면 애를 많이 낳게 하려면 돈 말고 돈을 주는 건 사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1억 원씩 준다 막 이런데 그 돈을 부모가 갖고 애를 안 돌볼 수 있다. 그렇죠. 그 저기 그때 그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정인이처럼.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가로채고 애는 그렇죠. 내팽개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대요, 부작용이. 그래서 그럼 돈 주는 거 말고 다른 방식이 뭐가 있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김혜민 기자는 애를 안 낳고 한승우 기자는 이제 한 명이고 저는 이제 둘을 낳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보육이거든요, 결국은.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을 걱정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가 300번이다. 이거 너무나 미스매치가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립 유치원 가려고 전날부터 줄 서가지고 번호표를 그럼요. 그걸 왜? 그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민간 어린이집 가구에 뭐 알력도 있고 해서 늘릴 수 없는 뭐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면 어디든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렇더라고요. 얘가 나면 얘가 어느 고8이 몇이고 무슨 어린이집에 언제부터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자동으로 배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갖지 않았지는 선택의 문제죠. 그 공공 그 시설에 가기 싫은 사람은 뭐 나는 돈을 내고 뭐 저기 가겠다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티오가 나는 거예요? 티오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론 이건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취재할 텐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프랑스가 1.84까지 높였다는 거는 그 정책을 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면 키우는 데는 기본적으로 발동동하진 않겠다. 물론 돈이 더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뭐 사교육을 시키게든 그거는 이제 뭐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국가가 키워준다. 그 문제 그거에 대해서 딱 신뢰를 가지게 해주면 어떨까? 그거 뭐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뭐 김혜미 기자 얘기를 했지만 이 고학력의 고소득의 여성일수록 그렇죠. 경력 단절의 우려 때문에 출산을 꺼리게 된다. 그러면은 경력 단절이 안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렇죠. 정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지금 보육 여전히 이게 아이를 낳으면은 뭐 시댁이나 처가집 근처로 이사를 가고 그렇죠. 그 부모님들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이제 할 수가 없는. 이게 또 요즘 맞벌이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문제인지 이제 다 나오는 나왔죠, 거잖아요. 육아휴직도 잘 가게 해줘야 돼. 맞아요. 이걸 그러니까 특단의 방식으로 바꾸지 않고 10 주던 거 12 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또 제가 작년에 써본 입장에서 저는 다행히 그때 이제 뭐 집에 뭐 대출금도 없고 뭐 그랬으니까 그냥 그리고 마침 아내는 또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뭐 가장이다. 그렇죠. 근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러면은 뭐 이 육아휴직 급여가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로 생활이 가능할까? 뭐 이런 고민. 그다음에 지금 저희 직장이야 뭐 그렇지만 갔다 오고 나서 뭐 내 자리는 온전한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뭐 SBS 보도국도 그 사이에 이렇게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무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근데 아마 개인적으로 다 낼 때 그런 우려들도 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육아휴직 거부하면 무조건 처벌받아요. 사업주가. 지금 그렇죠. 무조건 보내주게. 네. 근데도 이게 우리 회사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해주지만 중소기업은 아직도 못 가는 데가 저희 많아요. 이제 제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제도는 있는데 뭐 진짜 갈 거야?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니, 어제 저희 그 임상범 기자 보도했던 사례 그분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바로 해고. 해고. 그래서 해고하면 안 돼요라고 노동청이 얘기를 했더니 알았으면 복직해. 그래서 2주 다니게 하더니 근태불량. 또 해고. 그렇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맞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보육 그리고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높아졌으니까 직장에서의 차별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집값 안정이라든지 다른 어떤 경제적으로 기반을 갖춰주는 문제 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걱정이 돼요. 저희가 저출산 문제를 뭐 언론에서 한두 번 다루는 게 아닐 텐데 어떤 해법이 있을지 좀 지켜보죠. 이제 0.83? 네. 84였나요? 이게 작년에 코로나로 뭐 결혼도 못 하고 맞아요, 막 했으니까 네. 아마 다음에 이제 0.7대 아. 정도 것 같습니다. 0.7이면 정말 이거는 0.7. 쇼크일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저희는 오늘 그 급등락하는 비트코인 문제하고 또 전기차 문제하고 또 인구 문제 굉장히 좀 상이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약간 좀 예, 잘 먹고 잘 살아야 나갔다 되는 좀 충분한 예, 뭐든 기도 한데. 경제적으로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이런 인구 문제가. 예. 그래서 오늘 이런 것 잘 짚어봤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네. 핫한 또 관심 많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